올해 물가 인상을 뺀 실질 성장률만 3%로 전망됩니다. 물가 오른 것을 반영하면 우리 경제의 몸집이 훨씬 커진다는 뜻입니다.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성과급이 지급되고 또 용인 등의 거대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돈이 더 풀릴 겁니다. 그 돈의 상당 부분은 또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겠죠. 그럼 우리는 빚을 내서라도 또 그 자산을 사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이번 달 말에 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움직이는 예상과 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ISA 개편안, 또 주가 누르기 방지법 모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ISA 통장이라는 게 새 통장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자산 투자, 주식 투자 같은 거 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보자 이런 통장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만능 통장이라는 별명도 ISA에 붙었었죠. 이게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서 운영하면서 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형 투자 계좌입니다. 지금 올해 초 기준으로 가입자가 800만 명이 넘고요. 네. 여기에 모인 돈만 50조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거 어떻게 바꿔보겠다는 겁니까? 이번에 나온 기존 ISA 개편안을 보면요. 네. 연장을 해도 만기가 5년으로 제한이 되고요. 또 한 해 2천만 원의 한도가 납입 2월이 안 되도록 막혀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 꾸준히 돈 넣는 적립식 투자 강조할 수야 있겠습니다만 네.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올해 내년 소득이 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 아니면 사회초년생 같은 분들은 매년 일정 금액을 한도 다 채우기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제도가 오히려 사회초년 계층이라든가 좀 영세 자영업자들의 네. 재산 형성을 오히려 좀 저해하는 제도가 된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올해 뭐 이것저것 해서 여윳돈이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안 돼서 했는데 내년에 좀 장사가 잘 돼서 그럼 올해 1,000만 원 넣었으면 내년에는 원래는 3천만 원 넣을 수 있는데 예, 그렇죠? 연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걸 이렇게 맞습니다. 이월할 수 있는데 이걸 못하게 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3년간 의무 가입을 한 다음에 계속 연장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연장을 이것도 그냥 5년에 예, 다 정산하고 5년 지나면 이제 세금 정산하고 다시, 끝내자 예. 하고 다시 하자. 예. 왜 이렇게 제도를 바꾼답니까? 이거를 좀 큰 그림에서 보면요. 정부 설명부터 봐야겠죠. 네. 재정경제부는 이번 ISA 개편을 과세 정상화 그리고 또 과세 형평성 제고라는 의미가 있다고 봤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국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 세금이 안 붙거든요. 네, 우리 저 주식으로 대주주가 아닌 이상 예. 주식으로 돈 벌어도 세금 안 내죠. 대주주는 원래 안 내야 내죠. 됩니다. 예. 대신에 이제 배당금에 배당소득세가 네. 15.4% 붙고 이제 이자 같은 경우도 15.4% 이제 네.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세 계좌라는 ISA라는 게 사실은 예금 이자나 배당 수익 과세에 대한 절세 효과가 있는 건데 여기에 15.4%에 대한 절세를 받으려면 원금이 적어도 몇 억은 좀 있어야 이 네.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대로라면은 원금이 수억 원 넘는 고소득층한테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가 기존에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아예 좀 고쳐보겠다라는 취지가 있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열심히 해서 내가 500만 원 진짜 500만 원 벌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 그럼요. 해마다 네. 2천만 원씩 꽉꽉 넣어도 3년 4년 벌어서 6, 7천만 원 만들어 가지고 500만 원을 올해 벌었다. 근데 이제 주식으로 번 거 말고 배당이나 예금 이자로 번 거 500만 원에 15% 정도 우리가 예금 이자를 내는데 요거에 세제 혜택을 주면 사실 혜택 보는 건 뭐 10만 원, 20만 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뭉칫돈 넣는 분들은 정말 크게 혜택을 보니까 그래서 이걸 좀 고쳐보겠다. 정부가 또 생산적 금융 ISA를 출시한다. 이건 다른 겁니까? 지금 나온 거? 예, 쉽게 말하면 새로운 ISA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 해외 주식 ETF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 주도록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거는 정부가 이 개인의 투자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서학개미라는 말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서학개미들의 팔을 좀 비틀어서 국내 증시로 강제로 이제 밀어내는 것 아니냐.
이거 맞는 거냐는 비판론 역시도 현재에선 커진 상황입니다. 네. 아니, 내가 내 돈 들여서 이제 국내 주식도 할 수 있고 해외 주식도 할 수 있는데 왜 국내 주식만 세제 혜택을 주냐 예. 이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또 논란인 게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게 이제 민주당 여당 의원이 내놓은 법안이 있었고 정부안이 나왔는데 이게 또 말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거는 누군가 주가를 눌렀다는 얘기가 될 건데 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어떤 상장사들이 있었냐면요. 강남에 빌딩이 있고요. 지방에 골프장 이런 걸 갖고 있는 네.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자산들만 우리 땅값 생각하면 수조 원이 넘을 것 같은데 재무제표상에는 취득 원가라고 해서 예전에 샀던 값 그대로. 그러니까 빌딩 20년 만에 정말 조 단위가 되는데 예전에 뭐 몇백억 원 단위 네.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산 재평가를 일부러 안 했다 이렇게 의심받는 곳들이 있었는데 왜냐? 주식시장의 주가라는 건 결국 기업의 가치랑 연결되지 않습니까? 일부러 기업 가치를 안 높이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봤더니 이런 곳들이 대체로 상속 이슈가 있었던 겁니다. 상속세 조금 내려고. 네. 주식 물려줘야 되는데 네. 주가가 높아지면은 상속세, 증여세 같이 높아지니까 네. 자식한테 물려주기 전까지는 주가 안 높이려고 오히려 애를 쓰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면 왜 주주 친화 정책을 하지 않느냐라는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혜택을 주가 누르기라고 하고 그런 행태를 막아보겠다고 나온 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누른 정황이 포착된 기업한테는 네. 상속세를 매길 때 주가를 재평가해서 최소 30% 이상 세금을 더 물리도록 하겠다는 게 이 법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조 원의 자산이 있는데 그거 팔기만 해도 몇 조 원 받는데 예. 주가를 일부러 낮추려고 우리 재산 별로 없어요. 수조 원 아닙니다.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장부상으로도 그렇게 하고 뭐 매출 같은 것도 어딘가 뭐 좀 이렇게 또는 주주들에게 환원도 배당도 잘 안 해주고 해서 주가를 일부러 낮춘 다음에 딱 그 기간에 증여나 상속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자산에 원래는 자식에게 물려줄 때 자산에 근거로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가총액으로 하니까 상장사는. 근데 이게 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까? 사실 이 법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발의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인데요. 이번에 정부의 개편안 나온 다음에 굉장한 비판을 했습니다. 최초안이랑 법안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사실상 이대로라면 적용 대상이 없을 아니다. 적용 대상이 돼도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정상화시킬 유인이 크지 않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법안대로라면 정부안대로라면 주가 누르기를 권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제도를 조금 보면 정부안이 최근에 13개 반기 그러니까 6년 반 정도에 되는 기간이죠. 여기에서 12개 반기 그러니까 6년 정도 되는 기간에 PBR이 업종이 하위권인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이소영 의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적용되는 기업 없을 거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한 겁니다. 대주주가 특정 기간에만 잠깐 주가 관리하면 빠져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네. 비판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본래 취지를 살려서 이 법안 다시 짜라 이렇게 질책을 하게 된 상황까지 왔습니다. 정부안이 30%로 처벌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1,000억짜리를 기업의 주가를 300억으로 낮춰놨는데 만약에 적발이 되면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적발이 되면 300억에 30%면 390억에만 과세를 한다. 원래 자산은 1,000억인데 추가보다 무겁게 죄라고 보고 네. 이 무거운 과세를 매기겠다라는 게 법의 취지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약하긴 하네요. 그죠? 네, 원래 자산은 1,000억이라고 봤을 때. 예. 지금 설명해 준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입법이 돼야 되는데 예. 전부 지금 크게 뜯어고치고 있는 거죠. 지금 재정경제부가 국회 그리고 당정협의 전문가 토론회에서 대대적으로 재선 글개를 이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ISA의 5년 만기 제한이라든가 한도 제한, 한도 2월 폐지는 아무래도 없던 일로 될 원상 네. 복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이제 결국 저 PBR 기업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대한 기준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장 목소리 반영해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정말로 해소가 될 수 있을지 그런 최종안이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 우리 증시에서 부실기업 속간에는 이른바 동전주들 퇴출하겠다. 7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 이거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까? 큰 기준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30거래일 연속으로 이 주가가 네. 주당 1,000원을 못 벗어나느냐. 그러니까 1,000원 아래로 계속 머물러 있느냐. 계속 1,000원 아래. 예. 그게 7월 2일부터 30거래일 연속.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장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300억 원을 못 넘느냐 넘느냐. 코스닥 상장사는 200억 원을 넘느냐 못 넘느냐. 이게 큰 기준입니다. 주가가 몇백 원짜리 동전주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기준까지 있으면
이게 지금 하나라도 예, 조건에 맞으면 퇴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맞습니다. 퇴출 대상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겠는데요? 지금 주가 요건이랑 같이 시가총액 기준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네. 이거 시간 지나면은 더 높아지거든요. 내년 1월부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500억 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00억 원으로 한 단계 높아지는데 네. 현재 코스피 상장사가 800곳 정도 되고요. 코스닥 상장사가 1,800곳 정도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시가총액 미달로 퇴출 위기에 놓인 기업 얼마나 될까 봤더니 코스닥, 코스피 기업 합쳐서 한 200곳 정도 된다. 이런 네. 통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 6, 7% 정도? 굉장히 많은데요? 7.4% 정도. 네. 예. 200개 기업이 퇴출된다. 바로 지정된다고 퇴출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이 바로 지정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상장 폐지를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시한부 퇴출 수준의 시작으로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30거래일 미달돼서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유예 기간이라는 게 부여가 됩니다. 90거래일인데 네. 이 90거래일 가운데 45거래일 연속으로 1,000원을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45거래일 연속이라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별도 심사를 하지 않고요. 곧바로 형식적 상장 폐지 절차라는 게 진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업들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혹시 정부가 봐주지 않을까. 아, 네. 대상 기업 너무 많으니까. 근데 네. 지금 상황 보면은 눈물의 손절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가 있는 게요. 관리 종목 지정되면은 사실상 45거래일 연속으로 이 주가 1,000원 이상 달성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정부가 그대로 할 가능성이 현재까지 취재했을 땐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관리 종목 지정 우려 공시가 나온 다음에 어떤 기업들은 주식 병합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가가 550원 정도 되는데 네. 뭐 몇 주 합치면은 1,000원 넘어가니까 기준 넘어가니까 우리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지 않을까. 퇴출 대상 2개 기업들이 합쳐져서 살아난다 이거죠. 하나로 기업 합친 다음에. 그럴 네. 수도 있는데 그런 기업은 더 주의해야 되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기업들이 위험한 기업들이 합치거나 아니면 그냥 주식 액면가만 병합하거나 하더라도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업의 체질이 바뀐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주가는 또 1,000원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게 돈 못 버는 되거든요. 기업 2개가 합쳐진다고 뭐 얼마나 큰 시너지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기업들은 소위 말하는 작전 세력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 이미 먹잇감이 되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상황에서는 시총 미달로 인한 관리 종목 지정 이런 얘기 나오면 사실은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남은 투자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화장품 많이 사잖아요. 명동이나 뭐 성수동 이런 데 많이 갈 텐데 최근에는 DDP라 그러잖아요. 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여기가 뜨고 있어요. 이 최근에 한국 수출 데이터 보면은 화장품 같은 K-뷰티 부문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70억 달러 수출하면서 기세가 높은데 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라고 하죠. 여기 지하 2층에 복합문화공간 비더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연간 60만 명이 찾는 K-뷰티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전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는 AI 피부 분석이라든가 저 같은 사람한테 중요한 두피 분석이라든가 AR 헤어스타일 체험 같은 뷰티테크, 한국의 뷰티를 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이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여기를 많이 찾는답니다. 그래서 신생 브랜드 입장에서는 각국 소비자들의 반응을 좀 빠르게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여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0만 명이 찾아요. 네. 어떻게 보면 K뷰티의 허브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당장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DDP 아트홀이랑 어울림 광장 일대에서 2016 서울 뷰티위크가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행사 마지막 날이 25일인데요. 이때는 창업 7년 이내 유망 뷰티테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투자자, 유통사들 상대로 비즈니스 미드업 행사도 벌인다고 합니다. 신생 브랜드 발굴이라든가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이 K뷰티의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가 이제는 DDP에서 생겨나고 있다,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메틱 수출이 많이 늘어서 우리 화장품 수출이 정말 많이 늘어서 미국은 지난달까지 뭐 전년 대비 40%나 늘었다고. 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K뷰티가 이런 볼거리, 즐길거리와 이렇게 연계가 자꾸 되면 좋겠습니다.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은 고용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와서 금리 인상한다더니 안 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우리인데 우리는요. 이달 말에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세계 경제가 거대한 금리 인상의 초입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금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은 뭐 물가가 기름값이 막 뛰고 전쟁 이후에 그래서 하반기에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올린다 이랬었는데 또 갑자기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네, 뭐 연초만 해도 금리 인하가 지배적인 그때는 그랬죠. 네, 네. 컨센서스였는데 올리는데 몇 번 올리느냐? 네. 뭐 잘하면 안 올릴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일 거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매파적으로. 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금리를 뭐 지금 올려야 되는 이유. 5년째 목표 물가 연준이 2%를 타겟팅하고 있는데 지금 3%대에 계속 놀고 있어요. 그럼요. 5년째.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기준이 맞다면 올리든지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인데 뭐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참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물가를 구성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수요죠. 네.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인데 임금 상승률이 높지 않아요. 이번 고용 지표에서도 전월비 0.1% 올랐습니다. 물가가 지금 3%대 올라가고 있는데 실질 소득이 지금 마이너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3월 FOMC 때 올해 경제 전망을 2.4%로 했는데 네. 6월달 FOMC 끝나서 분기마다 경제 전망이 나오는데 2.2%, 네. 0.2% 포인트를 낮췄고요. 그러니까 물가는 전쟁 이후에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기름값을 포함해서 미국 사람들은 차도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용이나 성장률은 미국 경제가 처음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다. 네.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금리를 안 올리면 자본시장이 특히 증시가 좋아하잖아요. 네. 금리 올라가는 건 뭐 자본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게 안 좋게 나오면 경제에는 안 좋은 건데 자 실업률이 높아졌어요. 고용 증가율이 낮아졌어요. 지표 이렇게 나오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실제 주가는 오르고. 네. 도대체 자본주의의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2018년이나 2022년에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연준이 주가가 그때 연간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자뷰가 있지 않을까, 금리를 네. 올릴 경우에. 네. 근데 여기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이지머니, 돈을 펑펑 풀고 코로나로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확 왔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금리를 쭉 내렸단 말이죠. 네. 내리는 와중에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기간 코로나 이후에 네. 뭐 이지머니, 제로 금리 시절 돈이 펑펑 넘치는 거기에 지금 마켓이 젖어 있다.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 익숙해져 있고. 네, 익숙해져 있기 계속 돈 때문에. 풀어. 돈 네. 회수하지 마. 금리 네. 올려서. 네. 그리고 금리를 내리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린다? 이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 하지만 뭐 조금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항상 금리가 올라갈 때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사실은 주가가 좋았어요. 아 그래요? 의외로. 오히려. 네네. 그도 그럴 것이 경기 침체기를 벗어나면서 연준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경기가 좋으니까. 네. 네. 그러면 경기 좋고 금리 올리고 시장 금리 올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경기가 좋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네, 그게 원래 정상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리 때문에 시장이 조금 금리 인상, 금리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네. 네. 우리 저 증시에 참여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 네, 기준금리를 올리려다가 뭐 안 올릴 것 같다. 미국 시장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선진국 우리도 마찬가지고 국채금리는 껑충 뛰어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시중금리는 지금 엄청 올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30년 모기지 고정금리가 이제 대표적인 집을 살 때 빌리는 돈인데 6.7%. 6.7. 예, 네.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기준금리는 3.5에서 3.75지만 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뭐 약간 마이너한 요인인데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 경제의 성장률의 한 절반 정도는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자, 기업의 자본 지출과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구글,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채권을 찍었습니다. 네. 그 채권을 찍은 규모가 올해만 거의 한 2,500억 달러, 네. 3,000억 달러에 육박하는데 300조, 400조. 네, 이게 2024년 이전에는 한 300억 달러가 안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7, 8배 정도로 지금 올해 찍힌 거고 네. 채권 발행을 한 거고. 그러니까 앞서서 AI 투자하는 빅테크들이 지금 이제 곳간에 돈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네. 특히나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이러한 그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그리고 주식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AI 자본 지출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네. 거고 네.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은 은행이 네. 자연스럽게 대출을 줄이거든요. 그러겠죠. 예, 네. 대출을 줄여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효과를 네.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랑 지금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K자형 경기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주식시장에만 몰두하고 저만 그런가요? 주식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빅테크 이런 거 실적만 보고 있지 밑에 네. 경기는 안 좋거든요. 누가 또 그런 말 하던데요. 한국도 미국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기업들만 너무 좋고 사실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중들이 체감하는 실질 경기는 이렇게 무겁다 해서 그렇습니다. K자형 경기라고 그러는데 네. 나머지 선진국들은 이 윗부분도 없다고 제가 유럽이나 이런 오랜 선진국들은 그런 말도 들은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렇게 뛰어오르면 거대한 천문학적인 부채를 갖고 있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채 발행하는데 부담이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부채도 이자가 더 높아질 것이고 미국 정부가 이게 상당히 예민하죠, 이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연간 2조 달러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2조 달러. 네. 지난번에 이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트럼프 감세 법안이 네.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계속 그거는 빼박입니다. 세금 적게 걷는다. 네. 그리고 지출은 많고. 네.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많다는 얘기는 이제 국채 발행량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숨만 쉬어도 금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더 높은 거죠. 물가가 그냥 그냥 있더라도 현재 수준으로 있더라도 네. 채권 시장에 공급이 많아져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 재무부는 상당히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올라가면 그 엔화 안정에 이제 공조한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이죠. 자,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금리인데 또 이달 말에도 금통이 열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1년에 8번 금리 결정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에 올리면 연속으로 올리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번은 뛸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의 컨센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물가도 3.1, 3.2 하다가 좀 이번 달에는 이제 좀 낮아졌거든요. 네. 낮아진 게 3% 살짝 깬 정도인데 물가 높은 거죠. 제 생각에는 약간 이번엔 동결하고 네. 다음번 금통위에서 올릴 가능성은 올해 한 번 더 하반기에 그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네. 그러면 올해 이제 이전에 올린 거에 더해서 한 0.5% 정도 올라가겠죠. 네. 한 번 정도 더 올린다면. 근원물가 이게 문제다는 말 나와요. 근원물가가 뭡니까? 근데 하느님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겁니까? 근원물가는 그 변동성이 큰 네. 에너지나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은 국제 시세에 따라서 도입 가격이 막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정학적 위험이 있을 때는 굉장히 높아졌다가 또 그게 해소되면 또 낮아지고 그래서 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빼고 본질을 보자 이제 그런 건데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5월달 같은 경우도 헤드라인 물가가 굉장히 튀었죠. 유가가 그냥 폭등하면서 네. 전쟁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때 운송, 보험료 이런 것들이 다 올랐어요. 유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파급 효과가 굉장합니다. 특히 지금 전적으로 수입에 100% 의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이게 서비스 물가로 전이 되는 게 미국보다 훨씬 더 크죠. 과연 근원 물가만 볼까? 그러면 유가가 계속 올라가서 하면 이제 근원 물가가 안 올라가냐? 생산자 물가를 통해서 근원 물가
두 달, 석 달 후에는 올라가거든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근원 물가가 안정된다고 넉넉히 있다가는 한 3, 4개월 후에 일어날 근원 물가 상승을 그대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선제적 금리 인상이 아닌 거죠. 소잃고 예약관 고치는 식으로 계속 중앙은행이 뒤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100% 근원 물가만 보고 헤드라인은 무시한다. 이거는 조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네. 실제로는 뭐 그러니까 원래 중요하지만 유가 같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를 조성하는 근본 요소들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 이 네. 말씀이시군요. 하반기에 우리가 수출 너무 많이 해서 뭐 수출해도 달러 잘 안 갖고 들어온다고 하지만 뭐 성과급 뭐 엄청나게 준다면서 몇 억씩 준다면서요. 그 이제 하반기 연말이면 줄 거고 뭐 몇 년에 나눠서 준다고는 하는데 또 여기저기 뭐 펩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있고 아무래도 돈이 많이 풀릴 것이다. 청와대 정책실장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물가를 좀 올리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도 제가 볼 때는 만성적인 확장 재정 정책 네. 계속 돈을 넉넉하게 풀면서 물가가 기본적으로 레벨업돼 있는데 뭐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만 예외는 아닌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계속 지금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잠재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우리나라가 네. 그렇다고 지금 올해는 이례적으로 지금 성장률이 높지만 사실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조금 베이스가 말씀 주셨던 이런 그 확장 재정 그리고 넉넉한 통화 공급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이미 뭐 1년 전, 2년 전에 풀었던 그러한 돈들 네. 주택자금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베이스가 높아져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크게 경험해서 그런지 언젠가부터 도대체 시중에 돈이 넘쳐요란 말이 항상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듣는 말이 근데 더 넘칠 거예요. 네, 그런데 왜 내 지갑엔 돈이 없지? 뭐. 그게 문제입니다. 참 아까 K자형 성장도 이야기하셨지만 알겠습니다. 네, 올해 실질 성장률 뭐 3.0%라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네, 명목 성장률이 뭐 10% 넘어갈 것이다. 이거 아주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뭐 명목 성장률은 물가 상승률을 더한 건데요. 명목 성장률에서 물가를 빼면 이제 실질 성장률이 되는 건데 10%까지는 안 되겠죠. 뭐 물가가 뭐 3% 정도 네. 되고 지금 성장률이 한 3% 정도 되니까 한 6, 7%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명목 성장률 정도로 지금 통화를 계속 공급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지금 베이스가 높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뭐 이런 것들은 한은의 고민이 조금 있을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인플레이션을 가중할 만한 여러 요소들이 돈은 또 계속 풀린다면 중앙은행은 계속 언제든 뭐 금리 올릴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증시는 뭐 돈이 많이 풀리면 좋죠. 어쨌든 뭐 지금 주택 시장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을 총량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여줬듯이 이제 주식 시장으로 유동성이 흘러 들어오는 것은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뭐 환영할 만한 일인데 지금은 이제 유동성에 의해서 지금 폭발적으로 주식으로 확 몰렸다가 또 금리를 올리면 아니라 보다 그러면서 이제 또 확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레버리지 빚으로 산 주식 투자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결국엔 뭐 조금 빠져나가고 그러면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출렁이는 거거든요. 커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다뤄나가느냐 이런 과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뭐 경기가 좋아서 또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럼 또 여러 자산 시장이나 지표들이 좋아질 거고 중앙은행은 자꾸 금리를 올리려 할 거고 딱 지금 그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새로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뭐 대출받아 집 사려고 하시는 분들 이 두 개의 흐름을 잘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금리 움직임 김한진 박사의 설명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그러지긴 했지만 올여름은 40도를 넘나들 만큼 뜨거웠는데요. 그런데 더위가 단순히 온도계만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까지 끌어올린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히트플레이션입니다. 폭염과 고온으로 농작물 생산량이 줄고 냉방과 운송 등 생산 비용까지 늘면서 물가를 밀어 올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한국은행이 2024년 분석한 결과 기온이 일시적으로 1도씨 오르면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0.4에서 0.5%포인트,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7%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폭염의 영향은 육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다 수온까지 올라 양식장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면 출하량이 줄어들고 수산물 가격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날씨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장바구니와 생계, 나아가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을 모셔서 의정활동에서 정치 철학은 물론 구석구석의 숨은 정책을 꼬치꼬치 캐묻는 대동내지도 어이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신 이분 대구에서 오셨어요. 대구가 이번 주 내내 39도, 40도예요. 최고 기온이. 네. 진짜 데프리카라는 말이 네. 그 명성을 되찾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40도가 대구만의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양산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구로 피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농담삼아 그래요? 해봤어요. 여쭤볼게요. 네. 자, 최근에 여야가 상임위 배정을 둘러싸고 대립했을 때도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 의사 일정 보이콧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했는데 그래도 무엇도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의사 일정 복귀를 강력하게 주장하신 분이세요.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대신 국민의힘 유영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 덥죠? 덥습니다. 그냥 더운 게 아주 덥습니다. 네. 지역에 내려가 보시면 예.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어떻습니까? 체감 온도가 이제 뭐 기후를 갖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 네. 대구 전체의 경제 상황을 보면은 되게 어렵죠. 사실 어려워서 활기도 많이 잃었고 도시가. 네. 네. 그래서 약간 많이 이제 디프레스돼 있는 상태인데, 근데 저는 뭐 대구가 저력 있는 도시라서 떨치고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네. 응원 메시지를 듣고 좀 출발을 해보는데 하반기에 상임위 정보위 간사를 맡으셨어요. 예, 예. 하반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챙기시고자 하는 과제가 뭐예요? 제가 이제 국방위하고 이제 중첩 상임위로 이제 정보위가 있는데 국방위를 갔던 이유가 이제 국방위에서 저희 이제 지역구 저희 대구 지역에 강대식 의원님이 국방위 간사를 하시다가 다른 상임위를 갖고 저는 이제 전반기에 정무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정무위가 뭐 꿀발린 상임위도 아닌데 많은 분들이 오시고 싶어 했어. 그럼 비켜줘야 된다. 근데 빗길래 어디로 가야 되냐? 안 가는 데가 다 국방위예요. 근데 국방위는 사실 되게 중요한 상임위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현안동에 K2라고 군공항 이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겹쳐서 제가 이제 국방위로 가게 됐고 제일 큰 현안이 아마 TK 신공항 이전 문제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TK 신공항 이 문제는 결국 재정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고, 그러니까 누가 돈을 부담하냐 문제인데 지금 이제 특별법 보면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군공항 이전은 이제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먼저 이제 지자체가 이전될 군부대를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 주고, 그럼 기존 시설을 그 다음에 자기가 이거를 뭐 활용해서 이전 비용을 메꾸는 방식인데 지금 그러면 그 시간차가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군공항 이전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1조 5천억입니다. 거기다 후적지 개발하는 게 한 6조 정도 들어가고 금융 비용값이 하면 31조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대구 같은 경우가 1년 예산이 올해 예산 11조 7천억입니다. 지방 정부가 감당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되고 당연히 군공항이라는 게 국가 안보 시설 아닙니까? 국가 안보 시설을 이전하는데 이걸 지방 정부에 내팽개친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면 법 규정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법도 만들어서 국가 재정이 좀 투입되도록 만드는데 거기 투입 규정이 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다시 저희가 개정안을 내서 해야 한다고 바꿨는데 대구뿐만 아니고 광주공항도 마찬가지고 수원에 있는 공항도 똑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항 이전 문제는 일반 법에 지금 기부대 양료가 있더라도 현실과 맞지 않거든요. 그럼 그 조항 바꿔야 되고 다른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선 적용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안 된다고 봅니다.
지역 주민들의 현안이지만 많은 국민분들이 모르셔서요. 예. 대구공항과 군공항을 지금 같이 이전해서 빼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군공항은 대구 이제 시 안에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 문제점을 낼 텐데 대구공항은 왜 옮겨가야 하는 겁니까? 최초는 이게 이제 도심에 그 공항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K2 공항이 군공항이 있다는 거죠. 네. 그 군공항이 있으면 이렇게 일반 여객기가 뜨고 내릴 때하고 전투기가 뜨고 내릴 때 소음의 데시벨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럼 군공항만 이전시키려고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군공항만 안 받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럼 군공항하고 민간공항을 같이 이전시키자. 그러면 약간의 어드밴티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협상 끝에 군위소부하고 의성 배합면을 합쳐서 이제 이적 후보지는 결정된 거죠. 네. 예, 됐는데 그러면 비용이 필요한데 지금 기부대 양녀 방식 갖고는 안 되니까 처음에는 이게 대구 전임시장께서는 SPC 이제 특별 법인을 만들어서 그래서 민간 기업이 들어와서 이거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네.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도 침체돼 있고 또 지방의 부동산이 굉장히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기업이 없었어요. 없으니까 그러면 뭐 LH나 이게 공사가 들어와야 된다. 여기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전임 시장께서는 네. 이걸 대구가 시행업자가 돼서 하고 대신에 그 비용 이자 비용을 이제 공자기금에서 좀 받아서 하자 이랬는데 공자기금은 아시다시피 기획예산처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평도 안 맞고 그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이 예산을 반영시키려면 12조 되는 예산이 정기적으로 반영돼야 되는데 그건 국가 예산 틀에서 보면 기재부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붕 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지난번에 타운홀 미팅할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거는 국가 재정이 투입돼서 해야 된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네. 아까 예. 바깥 날씨랑 다르게 대구 경기가 너무나 냉랭하다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대구가 30년 넘게 예. 연속으로 GRDP 지역 내 총생산이 최하위권. 33년간입니다. 정확하게. 예. 이게 울산이 1위인데 거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가 이렇게 문제일까요? 문제는 그런 겁니다. 대구가 예전에 이제 섬유도시죠. 네. 대표적인 섬유도시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기계 부품, 금속 기계를 만들 제조 부품 도시고 그걸 주로 했던 전통 산업이었는데 뿌리 산업이 강한 도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양 산업이 패션이 사양 산업으로 갔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GRDP가 낮은 거는 앵커 기업, 생산성이 낮았어요. 앵커 기업은 네. 대기업이 없습니다. 대구 하면 떠오르는 게 건폭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큰 대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반도체 산업을 반도체 팹이죠 정확하게 파운드리가 그 이제 제조 시설입니다. 그걸 유치하려고 했던 게 반도체 팹 하나 유치가 기본적으로 한 50조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반도체 팹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건설 투자가 돼야 되고 건설 투자가 되고 난 다음에 시설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합쳐서 50조 정도 되고 한 개 팹이 들어오게 되면은 경제 유발 효과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분석한 게 아니고 서울대 경제연구소에서 지난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2018년도 용인에 일반 산단을 넣기 위해서 SK 산단을 넣기 위해서 분석한 자료에 네, 따르면 네. 한 개 팹이 들을 때 128조에 향후 9년 이후부터 128조가 나온다는 거고 고용 유발 효과가 38만 명입니다. 그러면 대구가 265만 명이 최고점을 찍고 지금 235만 명으로 이제 30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한 개 팹만 들어 38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으니까 두 개 팹 정도 들으면 한 60만 정도 들어오지 않겠냐. 그럼 대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지금 AI 4차 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은 전후방 효과가 굉장히 큰 겁니다. 네. 아시겠지만 최상류 산업이거든요. 반도체가 멈추면 여기다 자동차, 방산, AI, 데이터 모든 게 멈춥니다. 그래서 이게 최상류 사업이라 그러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면 대구 경제가 판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대구 경제가 GRDP 꼴찌인 거는 생산성이 낮은 저부가 가치 산업이 주종인데 이게 사양 산업이 되니까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판을 바꿔야 돼요. 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게 와야 되냐. 대기업 앵커 제조업이 와야 되는데 그중에 어떤 게 와야 되냐. 네. 저는 반도체가 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전력과 용수가 가장 풍부한 게 영남권이다. 대구 경북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26개 원전 중에 13기가 있어요. 그래서 12.6기가와트가 확보돼 있고 신한울기 3, 4기 하면 15기가와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호남권에 이제 지금 처음에는 새만금에 얘기를 하니까 용강댐이 10만 톤밖에 안 돼요. 지금 광주 저쪽에 용산강, 섬진강 수계입니다. 이건 가물면요 생활용수도 잘 안 되는 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충청권하고 이렇게 합쳐서 4개 폐업을 분산시키면은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차라리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 부지가 확보돼 있으니까 국가 산단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쓰는 게 더 맞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거를.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할 때 호남권의 반도체 클러스터 그러니까 팹을 4개 팹, 만들겠다고 예. 한 거는 용인에 10개 팹을 그걸 두고 따로 만들- 만들겠다는 그렇죠. 건데 근데 의원님은 물리적으로 저는 용인이 불가능하다고 어려우니 봅니다. 예. 지방으로 대구 같은 데로 갖고 내려오는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 대구만 주장한 게 아닙니다. 네. 제가 볼 때 사실 이게 1,000조를 투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과연 그런 자금 여력이 되는지도 저는 의심스럽지만은 된다 손 치더라도 네. 지금 삼성이 계획하고 있는 용인 국가산단의 6개 팹은 2052년도에 준공을 하기로 네, 돼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순서를 좀 바꾸면 되는 거예요. 2개 팹을 용인에서 먼저 만들고 나머지 4개 팹을 용인에서 만들지만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지방을 같이 발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수요가 더 필요하면은 4개 팹진 여분의 땅에다가 다시 2차 클러스터를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생각의 차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반대론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인재들이 없다. 참 이 사람들 제가 공개 토론하고 싶은 게 아까 제가 모두의 반도체 팹은 파운더리라고 그래요. 파운더리가 뭐냐면 제조 시설이에요. 네. 팹리스는 석박사 같은 고급 인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제조 시설 파운더리, 오퍼레이터 이런 분들은 최종 학렬이 학사 또는 전문 학사, 반도체 특성화고등 고등학교 학생들 이 정도 인력이 충분한 거예요. 그 전체 공정 중에서 석박사가 필요한 거는 검수할 때 아주 작은 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평택이 난방 한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의용적으로 이렇게 청탁받아서 글 쓰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공개 토론하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네. 어떻게 미국에서 엔디비아가 발주를 해서 대만 TSMC에서 파운더리에서 반도체를 생산해 칩을 생산해서 패키징을 말레이시아에서 합니까? 네. 그리고 효율성을 얘기하시는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꼭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집중이 돼서 효율성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반도체 팹은 안보 전략 자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반도체는 최상류 기업 산업이라 이게 멈추면 모든 산업이 멈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경쟁사로 있는 TSMC 같은 경우는 그 대만이 보면 길쭉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쪽 해안에 뭐냐면 북부의 신주부터 시작 남쪽 그 가오슝까지 네. 277곳의 팹을 분산시켜 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요번에 지진한 구마모토에 팹을 만들었어요. 네. 그럼 이렇게 만든 팹은 그들이 무슨 논리로 반박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원님 말씀은 그렇게 클러스터로 집적되는 산업이지만 다른 나라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떼어놓는 분산하는 이유가 네. 가장 큰 게 안보 전략 네. 자산이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주적이 북한이고 휴전선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방사포 지금 250mm 포, 400mm 포가 이게 전부 사정권에 들어가요. 그러면 전쟁이나 천재지변에 대해서 팹이 한꺼번에 멈추면 우리 산업이 다 멈춰요. 네. 그래서 위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분산시키는데 왜 우리만 한 번에 갖다 놓고 한꺼번에 당하냐 이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럼 의원님 반도체 물류 특화 벨트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그런 거죠. 이제 반도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운송을 항공기로 합니다. 배로 못 가요. 네. 그럼 대구가 TK 신공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유치하려고 했던 반도체 클러스터가 군위 쪽이거든요. 네. 군위의 첨단 산업단지 2,500만 평이 구상이 돼 있어요. 근데 이 2개 팹을 데리고 오는 데는 한 400만 평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군위에서 생산해서 바로 옆에 있는 군위에 있는 공항으로 이전시키면 물류비가 엄청나게 적게 들지 않겠어요? 그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네. 반도체 팹은 아까 그랬습니다. 이 반도체 팹이 내려오면 여기에 관련 업체들은 소부장 업체는 다 따라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운송업체도 올 수 있고 그러면 운송업체가 오면 육상 운송을 공항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시설 공항이나 철도나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스톱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구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물류비가 전략되면 기본 단가가 전략되기 때문에 기업 이윤이 더 날 수 있다고 그렇게 본 거죠. 예. 대구하면 의료 도시로도 굉장히 예. 과거에 유명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명성도 좀 많이 퇴색됐다 예, 이렇게들 예. 많이 이야기합니다. 의료 도시로서 다시 경쟁력을 찾기 위해 지금 의사들이 지방 안 간다 이런 얘기 너무 많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또 실행 계획을 지금 의원님 어떻게 그리고 계실까요? 의료. 예. 네. 제가 그때 이제 시장 이제 출마해 갖고 이제
본경선에서는 안 됐지만 그때 제가 삼성병원 이제 분원을 유치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중입자 치료기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유일하게 있는 게 세브란스입니다. 그리고 가천 길병이 도입하려고 있고 내년 2027년도에 부산 기장에 서울대병원이 내려가면서 중입자 치료기가 도입이 돼요. 네. 근데 세브란스에 있는 중입자 치료기는 지금 현재 예약이 6개월 단위로 차 있습니다. 이게 이제 꿈의 이제 치료기라 그러는 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아직도 KTX SRT를 이제 타러 동대구에 가면은 가방 꾸러미를 들고 머리를 깎으신 분들이 이렇게 두건을 쓰고 타세요. 네. 다 이제 서울로 오십니다. 빅5 병원으로. 근데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의 암 환자 중에 지방 환자들이 40%입니다. 그럼 대구도 경북대병원, 저희 지역계 계명대 동산병원, 또 영남대병원, 대구 카톨릭병원, 상급병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서울로 오시는 이유는 거기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지방 모든 도시가 그렇습니다. 도시를 평가할 때 랜드마크로 평가하는 거는 저는 되게 시체말로 저급하다고 보고요. 도시의 질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로 저는 평가해야 된다고 보는 그럼요. 거예요. 그러면은 미래 먹거리로 봐서 의료 산업이 내려오는 것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의료 바이오랑 융합시키면 이게 첨단 산업으로서 미래 먹거리가 되지만은 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잖아요.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경제가 풍요하니까 인간의 기대 수명도 늘어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내가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고 싶은 건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내가 캐리어를 끌고 서울 가는 것보다 내가 가까운 옆에서 내가 치료받고 싶은 건 누구나 당연하죠. 그래서 네. 제가 서울대 병원을 이제 유치할 때 암병원을 분원을 유치했어요. 여기 수서에 있는 병원을 몽땅 옮겨오는 게 아니고 여기 기존 암병원 병동이 있으니까 두고 네. 2차 암병동을 대구로 유치시키되 여기는 양성자 치료기가 있으니까 중입자 치료기를 여기를 설치하면 중입자 치료기 한 대 설치하는데 한 3천억 정도 듭니다. 시설비 1,500에다 기기값 1,500, 지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그리고 중입자 치료기를 한 암병동 더하기 중증 의료 응급센터를 같이 좀 오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대구가 보면은 부산도 백병원 있고 이제 부산 기장에 서울대 병원이 분원이 생기지만 강원도권하고 충청권하고 호남권의 의료 수요를 좀 저희가 흡수할 수 있다. 이분들이 KTX 타고 서울 가는 것보다 대구 오는 게 가까우니까 그럼 충분히 수요가 있다. 네. 그러면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때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젊은 애들이 안 떠나는 겁니다. 우리 대구가 가장 아픈 게 이제 젊은 친구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왜 떠나겠어요? 대구가 집값도 싸고 문화 환경이나 정주 요건이 다른 타 도시보다는 괜찮습니다. 살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미래에 대한 약속,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네. 겁니다. 근데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은 좋은 일자리 더하기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아이를 여기서 키워서 교육 학년도 좋고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일에 확신이 들면은 왜 부모를 버리고 타향으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젊은 애들 잡아주려면은 저는 양질의 일자리가 정말로 필요한데 이 의료 바이오 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그게 두 번째가 아까 반도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 먹거리 제가 50년 먹거리라 그랬는데 미래 먹거리가 확보가 되면은 아이들이 가려도 안 오죠. 그러니까 네.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오는 도시로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초판을 바꾸겠다는 거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대구 아까 패션 그다음 부품 이런 기계 금속 이게 발달된 도시예요. 이게 이제 AI가 AX랑 접목시켜 버리면은 이제 고부가 가치로 바꿀 수 있는 텀이 되는 거예요. 아까 섬유도 탄소 섬유가 기능성 섬유는 일반 섬유보다 부가가치가 높아요. 네. 기계도 AI를 도입시키면 이게 소위 말해서 그 불량률도 없앨 수 있고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산업은 전통산업대로 한 발짝 빌드업을 시키고 그다음 기본판은 바꿔서 먹거리를 만들어 주면은 저는 젊은 친구들이 안 떠나고 다른 지역에서 젊은 분들이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게 사람이 모이면 도시가 발전되는 겁니다. 마무리해야겠는데 마무리 질문 드릴까요? 네, 네. 마지막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검사 유영아, 변호사 유영아에서 정치인 유영아가 생각하는 정치 철학 마지막 질문으로 여쭤볼게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게
정치판에 들어오게 된 게 아주 우연한 기회로 사실 들어왔어요. 그게 왜냐면 제 지역가 경기도 군포였습니다. 거기 아시다시피 김부겸 전 총리께서 저희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당선되신 다음에 16회 때 이해창 총재가 낙선하고 열린우리당을 입당을 해서 공석이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대구 서부초등학교 6학년 다니다가 군포초등학교 전학을 와서 졸업장 거기서 받았는데 그때 동문하고 이제 친구들이 와서 한번 출마해버려. 그때 현직 때. 하여튼 그때 바람이 들어서 일단 들어왔습니다만은 들어왔을 때 저는 그래서 검사는 논에 피를 뽑는 직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불량품을 솎아내서 정상품이 잘 자라고 네. 정상인데 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천수답을 관계답으로 바꿀 방법이 없어요. 이걸 시스템을 까는 건 정치입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다만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께 배운 정치는 약속을 지키는 거다. 정치인들이 신뢰가 없으니까 국민들은 존경은 그냥 뭐 욕만 먹지 않습니까? 근데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내가 뵙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버리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정치판에 들어올 때 자기가 꿈꾸는 세상이 있고 만들고 싶은 나라가 있던 거죠. 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의 삶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고 상식과 공정이 정말 통하는 사회 그리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면서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세상 그리고 가장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민주공화정을 지탱하는 두 개의 요체는 하나는 관용이고 하나는 절제입니다. 힘을 가져야 돼 그 힘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설사 저들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해서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정치라는 게 서로 살아가기 위해서 상생하기 위해서 정치라는 거지 남을 죽이고 정오하고 미워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꿈꾸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네. 하나 더 붙이면은 그냥 이제 우리가 지금은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 문턱으로 들어서는데 대한민국 세계사에서 중심국가로 우뚝 서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벽돌 한 장 놓을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란 말을 지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네. 우리 대구 특히나 다른 지역들도 다 어렵지만 대구 경제 너무 무거운데 여기 첨단 산업도 하나씩 유치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돌아오는 대구 만들어 주실 걸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구 달서의 유영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정부가 어렵게 준비한 세제 개편안을 다시 손볼 것 같은데요. 뭐가 제일 중요한가? 그 큰 방향이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50억, 100억 되는 고가주택의 집값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집 하나 적당한 대출 받고 사서 오래 살 수 있는 그리고 당장 전월세가 올라서 고민하는 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를 마련하는 거. 이 큰 방향이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움직이는 예상과 경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